조 바이든의 재선 도전 포기를 주장하는 민주당 연방의원이 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선거 자금 기부자들이 바이든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말실수를 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밀입국하는 아시안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미술관에 전시된 한국 보물이 위작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결국 전시에서 작품들이 철거됐습니다. 고용시장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강해졌습니다. 어제 음주운전 차량이 로어 이스트 사이드 공원으로 돌진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퀸즈에서 범인이 8살 된 동생을 죽이고 부모님을 칼로 찔렀다가 경찰에 사살당했습니다. 20대 남성 승객이 항공기 복도에 소변을 보면서 뉴햄프셔를 향하던 비행기가 뉴욕으로 회항했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 및 뉴저지 일대에 습하고 더운 날이 이어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민주당 연방 의원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리더들이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출마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옆으로 비켜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 힐에 따르면 세스 몰튼 하원 의원은 보스턴 지역 라디오 방송인 WBUR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위해 엄청난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조지 워싱턴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드 도겟 하원 의원과 라울 그리헬버 하원 의원이 각각 성명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 도전 포기를 공개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안팎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며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CNN은 앞으로 48시간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취에 결정적일 것이라며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령 우려를 완전히 가라앉히고 지지자들을 안심시켜야 레이스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사전 녹음된 흑인 방송의 인터뷰에서 거듭 첫 TV 토론 당일은 실수이며 이것은 90분짜리 토론에 불과하다며 지난 3년 동안 한 일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에서 고령 리스크를 그대로 노출하며 사실상 자멸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핵심층으로부터 제기되는 심각한 동요와 우려에도 일단 완주 의지를 강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는 민주당 소속 20명의 주지사와 백악관에서 대면 및 온라인 회동을 하고 사퇴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고 주지사들은 회동 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어제 군 가족들을 초청해 백악관 연례 행사인 바비큐 파티를 주재한 뒤 군 및 퇴역 가족들과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행사에서 수십 년 후에 우리가 지금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자유를, 민주주의를 다시 지키고 미국인으로 함께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것이며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ABC 방송과 심층 인터뷰를 갖고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서 적극 투표층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는 6%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원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에서 탈퇴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가운데 민주당의 주요 선거 자금 기부자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부자들은 바이든이 사퇴하고 다른 후보를 출마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디즈니의 상속녀이자 영화 제작자 애비게일 디즈니가 바이든 선거 캠프, 민주당 전국위원회, 각종 슈퍼팩과 비영리 단체 등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을 교체하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랫도록 민주당 큰손인 디즈니는 바이든은 훌륭한 사람이고 국가에 기여했지만 우리가 머뭇거리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즈니는 바이든의 확실한 대안으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목하며 그녀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리아 기금의 기디언 스타인 회장은 백악관 선거와 관련된 비영리 단체와 정치 단체에 배정될 예정이었던 350만 달러의 기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과 실리콘밸리의 큰손 기부자들이 바이든 이외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 정치 행동이라는 일종의 에스크로 기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사퇴하지 않으면 이 기금은 바이든 때문에 당선이 위험해진 의원 등의 선거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리드 헤이스팅스와 같은 큰손 기부자가 공개적으로 바이든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11만 5천 달러 이상을 기부한 헐리우드 제작자 데이먼 린델롭도 데드라인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 때까지 기부를 멈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선거 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부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거액 기부자들은 못마땅하지만 기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큰 돈이 기부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말실수를 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거센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사퇴 진화에 나섰지만 또다시 말실수를 하면서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진행한 필라델피아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 중 자신을 흑인 대통령을 위해 일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리더십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진화에 나선 인터뷰에서 또다시 말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 같은 말실수는 자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으로 일했으며 미국 내 첫 여성 흑인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택한 자신의 업적을 말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말실수 전 자신이 최초로 흑인 여성을 대법관에 임명하고 최초로 흑인 여성을 부통령으로 뽑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따른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로 인해 바이든 대선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는 터무니없는 지적이라며 누가 봐도 바이든 대통령의 논지는 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논지와 문장이었다며 그의 전체적인 업적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며 그를 향한 언론의 논평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면입니다. 연방정부가 미국 국한엔 아시안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남미 국가를 거쳐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중국인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대거 추방이 이뤄졌는데 한인들의 경우 불법 미입국자가 많지 않지만 그 역량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주말 중국 국적자 116명을 중국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송환은 중국 정부와 조율을 거친 뒤 이루어졌으며 전세기를 동원한 대규모 송환으로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달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과 왕샤오홍 중국 공안부장이 영상통화를 통해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 마약 퇴치, 국경을 초월한 범죄 척결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후 이루어졌습니다. 국경세관보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남서부 국경을 따라 중국 국적자 3만 1,07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경에서 체포된 총 인원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중국인들은 보통 임금과 교육, 숙련 수준이 낮은 소외계층으로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들이 많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거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미입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 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민법원에 회부돼 추방 위기에 있는 중국인의 수는 2020년에서 2021 회계년도
2,464명에서 2022-2023 회계년도 1,06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201명에서 38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 카운티 미술관에 전시된 한국 보물이 위작이라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결국 6월 30일부터 이중섭과 박수근의 그림 4점을 비롯한 작품들이 전시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미술관에 전시된 한국 보물이 위작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미술관은 2월부터 논란이 된 작품들을 전시했으며 한국 미술기관 관계자들은 반복적으로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이 위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중섭의 황소를 타는 소년과 기어오르는 아이들, 박수근의 와이키키 해변, 3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위작이라고 결론지었으며 이들은 LA 카운티 미술관의 적절한 검증 절차를 비판하며 미술관이 한국 미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LA 카운티 미술관에 문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의 전시 전문가인 타미조는 7월 1일 외교적인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LA 카운티 미술관에 서한을 보냈으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3월 강연에서 LA 카운티 미술관 아시아 미술 부서장인 스티븐 리틀은 박수근과 이중섭의 작품은 검증되었다며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작품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미술관은 위작 가능성을 인정하고 6월 30일부터 이중섭과 박수근의 그림 4점을 비롯해 조선시대의 몇몇 그림과 도자기를 포함한 작품들을 한국 보물 전시에서 철거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지난달 고용시장에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 수치들도 상당폭 하향 조정되고 실업률도 오름세를 지속한 점도 고용시장의 둔화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강해졌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동통계국은 6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20만 6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가 전망치 20만 건을 소폭 웃돈 수치입니다. 최근 몇 달 고용 건수는 기존 발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 건수는 27만 2천 건에서 21만 8천 건, 4월 수치는 16만 5천 건에서 10만 8천 건으로 각각 하향 수정돼 4월에서 5월에만 11만 1천 건 낮춰졌습니다. 6월 실업률은 4.1%로 5월 수치와 월가 전망치 4%를 모두 웃돌았으며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는 정보와 헬스케어, 사회복지, 건설 업종에서 증가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10센트 오른 35달러였으며 1년 전보다는 3.9%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3에서 3.5%의 임금 상승률은 연준의 2% 물가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하고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2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68%로 반영하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 확률을 약 77%로 높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어느 때보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 종합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뿐 아니라 경기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관리연구소의 서비스 지수는 예상외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일을 맞아 맨해튼에서도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음주운전 차량이 로어 이스트사이드 공원으로 돌진해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이었던 어제 밤 9시쯤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맨해튼 로어 이스트사이드 공원에 차량으로 돌진해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뉴저지주 사우스 브런스윅에 거주하는 44세 다니엘 하이든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회색 포드 픽업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워터 스트리트를 따라 동쪽으로 달리는 것을 담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트럭이 워터 스트리트과 체리 스트리트 교차로를 질주해 울타리에 부딪힌 뒤 피크닉을 즐기고 있던 가족을 포함한 군중 속으로 질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40대와 50대 여성, 38세 남성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부상자 1명은 위독한 상태이고 나머지 6명은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11살 어린아이도 포함됐습니다. 목격자들은 큰 굉음이 들려 총소리인 줄 알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고 소중한 엄마이며 조카와 같은 이들이 사고를 당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목요일에 퀸즈 한 아파트에서 칼을 휘두른 범인이 8살 된 동생을 죽이고 부모님을 칼로 찔렸다가 경찰에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복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경찰에 따르면 목요일에 퀸즈에서 8세 소년을 칼로 찔러 죽인 남자를 경찰이 총으로 쏴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칼부림은 가정 내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장 존 첼은 기자회견에서 소년의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소리치며 밖으로 달려나온 후 오후 5시 30분경 94번가에 있는 자메이카 빌딩에 경찰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5층에 있는 가족의 아파트로 달려갔고 첼은 그들이 들어가 20세 용의자가 아버지를 헤드락으로 잡고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첼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영어와 스페인어로 남자에게 칼을 버리라고 여러 번 명령했지만 반복적으로 거부했고 이에 한 경찰관이 한 발을 쏘아서 표적을 맞췄고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도움을 요청했고 4명의 가족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8세 소년과 살인범인 형은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아파트에는 8개월 된 아기도 있었지만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29세 어머니와 43세 아버지는 부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이복 형제인지 해당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오레곤에서 뉴햄셔로 향하던 비행기 한 대가 어제 뉴욕 버플로 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 승객이 항공기 복도에 소변을 보면서 벌어진 사고로 현재 남성은 뉴욕 서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햄프셔 맨체스터를 향하던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이 복도에 소변을 보면서 뉴욕 버팔로 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5세 오리건 출신의 한 남성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소변을 본 혐의로 버팔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버팔로 연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뒤 곧 석방됐으며 뉴욕 서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사고 직후 성명을 통해 아메리칸 이글 항공기가 사건 직후 문제의 남성을 수사당국에 인계하고 버팔로 공항에서 다시 이륙했다고 전하며 승무원들과 승객들의 이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20대 남성은 수사당국에 비행기 탑승 전 위스키와 콜라 여러 잔을 마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시카고에서 경유하는 동안 그리고 경유 비행기에 탑승한 후 여러 잔의 음료를 더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항공기 내부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일어섰다가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오면서 비뇨기과 문제로 인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소장을 통해 전했습니다. 현재 그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이번 주말 뉴미 뉴저지 일대에 습하고 더운 날이 이어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복형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 뉴저지 일대에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외출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남쪽 열대지방에서 형성된 기단이 사우나처럼 습하고 더운 공기를 몰고 오면서 내일 기온은 95도에서 103도를 기록하며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불쾌지수 역시 높아지겠는데요. 이번 주말 영향을 미치는 열대성 폭풍은 오늘 저녁부터 곳에 따라 산발적인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어 내일 영향권을 확장하며 습하고 더운 바람 부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 침수 지역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욕 및 뉴저지 일대는 토요일 밤 폭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는 토요일 저녁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일요일에는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덜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저지 전역에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일 저녁 8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또한 뉴욕시 5개 보로 및 허드슨 밸리에는 대기질 주의보가 오늘 밤 11시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인 토요일은 뉴욕 남쪽 방면 모든 해안가에는 태풍 지역에서 해수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폭풍 해일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03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강익중 설치미술가와 진행한 한글벽 프로젝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문화원에 따르면 한글벽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 50여 개국으로부터의 누적 방문객은 770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 한국, 캐나다, 영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브라질,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7천여 명이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 강 작가가 홈페이지 인기순, 자체 기준 등으로 선정한 1000여 건의 최종작은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캠페인에는 배우, 아이돌 그룹, 예술인 등 한류 스타들이 참여했고 문화원은 선정작을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벽화 제작에 착수합니다. 뉴저지 버겐 법원의 이딴 재판 연기로 2년 5개월 동안 구금 상태에 있는 그레이스 유 씨에 대한 법원 심리가 오는 17일과 18일로 잡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9일과 30일 열려야 했던 심리가 담당 판사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또 일방적으로 미뤄져 그레이스 유 씨 변호인과 가족, 한인사회 공분을 샀습니다.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는 최근 그레이스 유 씨에 대한 뉴저지 버겐 카운티 법원에 재판 일정을 전한다며 또 한 번 한인사회 결집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한인단체장연합회는 오는 8일 버겐 법원 앞에서 집회를 위해 준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추후 이사회 모임에서 그레이스 유 구명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ak스 피프스 애비뉴의 모 기업인 허드슨스 베이 컴퍼니는 라이벌 백화점 니만 마커스를 2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는 아마존과 세일스포츠 등 빅테크 기업도 참여했고 이들은 합병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양사의 합병 논의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니만 마커스가 파산 신청을 하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도 고물가 속에 소비자들이 고가 명품에 대한 지출을 줄이며 명품 백화점의 입지는 좁아지는 추세입니다. 합병을 통해 두 회사의 연간 매출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명품 유통 시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흔들리는 가운데 sak스 피프스 애비뉴의 니만 마커스 인수는 명품 유통 지형을 바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엘빈 브래그 맨하탄 지방검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민관 합동연합체인 미드타운 커뮤니티 개선연합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타임스퀘어 일대에서 강력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라 뉴욕시 산하 각 기관과 경찰, 지역 공동체와 상인단체가 연합해 타임스퀘어 인근 지역의 공공안전과 생활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노숙자를 비롯해 인도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이들, 길거리에서 고성을 지르는 정신질환자 등을 매일 목격하는 등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립기념일에 뉴욕에서 열린 네이션스 국제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시카고에 거주하는 패트릭 버톨레티가 남자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톨레티는 주어진 10분 동안 핫도그 58개를 먹었습니다. 여성부 대회에서는 핫도그 51개를 먹은 미키 스도가 여자 신기록을 갱신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72년부터 매년 독립기념일마다 뉴욕 코니 아일랜드에서 열려온 대회는 스포츠 전문 채널 ESPN 등을 통해 미 전역에 생중계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 대회는 조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유명 푸드파이터 조이 체스트넛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체스트넛은 2007년 첫 우승을 거머쥔 뒤 지난해까지 이 대회에서 16차례 우승했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